우리 이제 드디어 통일신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했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그 역사를 우리는 통일신라, 그리고 이제 이 통일신라는 실제로 이제 북쪽에 지금의 북한이랑 비슷한 또 발해라는 국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두 개를 갖다 합해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삼국시대에 비하면 껌입니다. 엄청 깔끔하고 심플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좀 엽기적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다루더라도 삼국시대만큼 이제 복잡하고 입체적인 역사를 갖다 다루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삼국시대만 잘해왔다면 나머지 시기들도 여러분이 뭐 집중력만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쉽게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통일신라의 이제 큰 틀부터 이제 우리가 구획을 하게 되면은 신라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기본 구별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삼국시대는 거의 상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거의 상대. 그리고 그 무열왕부터 해서 이제 중대가 되는 거예요. 이 무열왕부터 해서 문무왕, 그리고 이제 신문왕, 송덕왕, 경덕왕, 요까지가 이제 중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까지가 이제 중대.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이제 쇠퇴해 가는 시기가 이제 하대. 요렇게 이제 나뉩니다. 우리가 그 문무왕 이후 신라 중대 다룰 있죠. 세 명의 주인공 왕이 일명 신성경이라고 불리는 왕이에요. 신성경, 새로운 성경 이런 의미로 신성경. 자, 여기서 이제 전성기 왕은 성덕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요 시기는 삼국시대 전성기 왕들처럼 막 전쟁이 활발하고 이러던 시기가 아니라 되게 평화롭던 시기의 전성기 왕이에요. 평화롭던 시기의 전성기 왕들은 실제로 업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서 그냥 전성기예요. 너무 평화로워서. 성덕왕은 주인공 전성기왕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업적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 신라 중대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은 이 전성기를 준비해줬던 신문왕이라는 왕이에요. 신문왕이라는 왕. 문무왕의 아들로서 있죠. 통일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덕왕 때 전성기 정점을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때는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이제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등장하게 돼요. 얘가 실수로 해서 신라가 이제 망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 아들 해공왕이라는 애가 죽게 되고 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열왕 집계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이제 막 서로 난립하면서 왕위쟁탈전을 전개하면서 신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신라하대예요. 3단계로 망해갑니다. 3단계로 신라하대. 우리는 먼저 이제 이 신라 중대 이제 신성경부터 이제 잡을 겁니다. 신라 중대. 신라 중대에서 이제 대부분 업적은 이제 신문왕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신문왕은 보면은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외부에 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권력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신하들이랑 왕이랑 있죠. 누가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고려라든지 조선을 공부해봐도 있죠. 나라가 성립되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이 나라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있죠. 국초의 시스템을 짜면서 왕과 신하들이 경쟁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통일신라 초기에도 있죠. 이 통일된 신라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압승을 했어요. 누가? 신문왕이. 그래서 신문왕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왕 때 왕권을 갖다 아주 강화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정착되는 모습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자, 일단은 이제 이 신문왕이 이제 왕권 강화를 갖다가 이제 성공할 수 있게 신문왕을 도와줬던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앞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집사부, 왕명을 집행하고 기밀을 다루는 있죠. 집사부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부의 대장이 중시 혹은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사부 중시가 이제 힘이 강해지고 있죠. 얘가 이제 왕의 오른팔로서 있죠. 왕권 강화를 갖다가 이제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부 시중의 라이벌 격이 누구냐면은 화백회의가 신라의 귀족회의예요. 요거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제가회라고 있었어요. 우리 제도사 가면은 이걸 전부 다 싹 정리를 할 건데 미리미리 우리 하나씩 암기해 갑시다. 고구려는 제가회,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 귀족들을 대표하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 화백회의의 귀족회의의 대표가 상대동, 우리 법흥왕 때 배웠죠. 법흥왕 때 성립되었던 상대동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둘이 라이벌 기구예요. 라이벌 기구, 라이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사부 시중이 힘이 강해지면은 화백회의 상대등은 약해지고 화백회의 상대등의 힘이 세지면은 집사부 시중은 힘이 약해지고 이런 관계예요. 얘는 왕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편, 왕이랑 상대편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권 강화를 도와줬던 세력이 육두품이에요. 신라의 신분제가 골품제가 있다고 있어요. 골품제. 골제가 왕족이라 있어요. 성골과 진골, 성골 멸종하고 진골들이 왕위를 갖다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죠. 두품제라는 게 있는데 두품제는 6, 5, 4, 3, 2, 1에서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최상위 귀족이 6두품이에요. 6두품. 얘들은 이제 골제보다는 낮지만 나름대로 이제 귀족이라 불릴 만한 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특권들이 진골에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6두품도 상당히 상위 귀족이긴 했지만 있죠. 진골들에게 대부분 특권들이 집중이 돼 있으면서 6두품들이 정치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이런 이제 정치적 불만이 많은 6두품들, 동시에 6두품들은 고위 귀족이다 보니까 애들 똘똘한 애들 많거든요. 유학자 계열들, 똘똘한 행정 실무 능력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왕들이 이제 얘들을 갖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고 얘들에게 이제 행정 실무를 맡기면서 동시에 이제 진고를 갖다 같이 견제하자 하면서 6두품이랑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 당시 신문왕 때 있지 않습니까? 6두품을 상징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설총이라는 인물이에요. 설총. 설씨라는 성이 신라 중대 6두품을 대표하는 성이에요. 6두품. 6두품이 여러 가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라 중대 6두품들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들이 설씨입니다. 설씨.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설총이에요. 이 설총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효대사. 원효대사 들어보셨죠? 원효대사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원효대사가 잠시 환속해가지고 있죠. 낳은 아들이 설총이라는 인물입니다. 원효대사 본명이 설사예요. 이름 좀 더럽죠. 설사의 아들이 설총입니다. 얘가 이제 왕에게 글을 하나 써서 바쳤어요. 글을 하나 써서 바쳤어요. 그 글이 화왕계예요. 꽃화 그리고 왕왕자예요. 꽃의 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꽃의 왕이 이제 모란꽃이라고 불렸어요. 모란꽃. 모란꽃가 있죠. 모란꽃을 따르는 장미꽃과 할미꽃의 얘기를 갖다 담아놓고 있어요. 모란 옆에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있죠. 장미라는 애와 그 다음에 이제 할미꽃. 못생기고 향기도 안 좋아요. 하지만 되게 충직하고 있죠. 충직한 할미꽃. 요 두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신화 중에 있죠. 설총은 화왕계에서 자,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를 품고 있어서 얘가 이제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래서 장미를 멀리하고 좀 부족하지만 할미꽃을 가까이 하라면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 장미꽃이 상징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게 진골이에요.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을 상징하는 할미꽃이 상징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면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진골들을 멀리하고 있죠. 육두품들을 갖다 가까이 하라면서 이제 건의를 했던 게 바로 이 화왕계입니다. 유명한 글입니다. 자, 이 두 세력이랑 손을 잡고 있죠.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진골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 진골 희생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음돌입니다. 흠돌이 하니까 쌍놈 같죠. 돌자 들어가니까 쌍놈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통일신라 시대 있지 않습니까? 고려 이전까지만 해도 귀족들만 성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귀족들만. 김이라는 성씨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귀족이에요. 거기다가 또 왕족 성씨인 김씨죠. 그러니까 김씨. 그래가지고 이제 요 김음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대표하는 귀족 바로 상대등입니다.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었다고 했어요. 장인, 사돈 장인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권력이 등등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을 갖다가 이제 신문왕이 이제 제거를 해버려요. 왕권 강화 차원에서 김음돌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해가지고 이제 김음돌을 제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문왕이 이제 집사부 그리고 이제 육두품 세력 들어가지고 이제 진골 세력 들어갔다가 이제 박살내는 모습을 갖다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권이 강해졌어요. 근데 신문왕은 좀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자, 자기가 이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다 구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왕권을 자기만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 제도화시켜가지고 있죠.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나뿐 아니라 나 후대의 모든 내 후손들 신라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한 왕권 아래 안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까지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중앙과 지방과 군사의 제도를 갖다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죠. 제가 앞서 여러 번 언급했죠. 13부 혹은 14부로 불리는 중앙부 중앙간서를 갖다 정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 구주와 오소경을 정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중앙의 군사제도인 구서당, 그리고 지방의 군사제도인 십정을 갖다가 정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4부 같은 경우는 우리 제도사가 가지고 이제 뭐 구주, 오소경 이런 것도 제도사가서 이제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 구서당 십정은 여기서 조금 심화해서 좀 추가차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완성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일단 신문왕 때 완성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죠. 국학이라는 중앙의 유학교육기구를 갖다 도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역사적 상식 하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이전 시대, 그러니까 고려까지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고려까지 보시면은 유학과 관련된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전부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어요. 유학과 관련된 교육기관,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 국학이요. 중앙에서 이제 국학이라는 국립 유교교육기관을 설치했던 거예요. 이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충을 강조하는, 충을 중심에 두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효는 어떻게 보면 충에 대한 집에서 예비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은 있지 않습니까? 충의 학문, 왕권 강화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있죠. 신문왕이 실시했던 경제제도예요. 경제제도. 요거 두 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개 제도를 갖다 완벽하게 지금 공부하지는 않고 있죠. 일단 부분적인 면만 확실하게 암기를 할 겁니다. 요 두 개 제도는 이제 경제사에 들어가야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이해가 아니라 암기 차원에서 챙기겠습니다. 신문왕이 기존에 노급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어요. 노급이라는 제도. 근데 이 제도를 신문왕이 폐지시켜버려요. 왜? 이 노급이라는 제도가 귀족들의 경제력을 강화시키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면서 귀족들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관료전이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노급을 대신하는. 요게 바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토지제도입니다. 그게 신문왕이 관료전을 실시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료전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니까 신문왕이 실시했겠구나. 노급은 왕권을 약화시키고 귀족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제도니까 신문왕이 폐지했겠구나. 요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심화 포인트들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구서당 십정 완성하겠습니다. 자,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이요. 구서당, 십정하면 학생들이 공부가 조금만 돼도 대부분 알아요. 근데 구서당만 얘기하거나 십정만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꽤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해서 그래요. 좀 반복을 많이 하고 이러시면은 이걸 분리해놔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대충 보고 한 번만 보고 이런 학생들은 이걸 조금만 변형을 하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겨워하지 마시고 요걸 잘해야지 뭐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골프를 치게 될 거고 뭐 당구를 친다든지 이거 뭐든지 우리가 어떤 분야를 갖다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자, 구서당.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간인으로 구성된 중앙군. 일단은 중앙군이고 있죠. 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있죠. 말간인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후대 역사가들이 막 이걸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론을 낸 게 있죠. 왜 이런 군대가 탄생했냐면은 신문왕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통일 직후에 요런 이제 여러 민족들을 갖다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정 있지 않습니까? 십정은 지방군이에요. 신라의 지방이 구주거든요. 9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주. 근데 왜 십정입니까? 한주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국경지대, 요 한강 일대 한주, 한산주라고 불리는 곳이 국경지대로 군사적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대를 갖다 중시하기 위해서 이 일대는 정을 2개를 배치했어요. 2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주는 9개인데 정은 10개가 돼버린 거예요. 구서당 십정.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신라 이제 14부, 13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병부에서 시작된 14부, 법풍왕 때 병부에서 시작된 14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 때 완성이 돼요. 완성되는 두 개의 부서가 솔직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기타 잡부서예요, 잡부서. 그 공작부, 예작부라 해서 공예를 하는 부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공예, 뭔가 물건을 갖다 만드는.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고 있죠. 고려라든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어떤 이런 수공업, 물건을 만들거나 기술직들이 좀 천대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현상들이 점점점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부서라든지 지방에 있어도 그렇고 승진이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져 가야 돼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그 정근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공장부, 예작부는 이거는 이 당시에는 거의 기타 잡부서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갖다 만들거나 토목하거나 이런 부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좋은 부서로서 이제 그 입지를 갖다 인정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부서를 만들면서 14부를 완성시켰다. 신문왕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OX 문제 한번 보죠. 통일신라의 중시는 이제 집사부 중시 얘기하는 거죠. 중시는 주로 육두품이 담당하였다.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집사부 그리고 중시는 왕이랑 친하죠. 육두품이 또 왕이랑 친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틀린 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두품이 진골들에게 불만을 많이 가졌던 이유가 진골들이 있죠.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모든 지방과 중앙의 장관직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진골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진골이.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들은 야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도 나름 고위 귀족인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면서 육두품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집사부 중시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격이거든요. 그 장관들보다 더 높아요. 이 자리를 진골들이 육두품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권력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권력 욕심이 자식과 아버지, 가족 간에도 칼부림을 갖다가 일으키는 게 권력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 중신에 있지 않습니까? 육두품이 아니에요. 그럼 이 중신은 뭐냐? 진골 중에 좀 특이하게 있죠. 왕편을 들어주는 진골들이 한둘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중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은 이제 왕권을 갖다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전제 왕권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앞으로 한 번씩 전제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전제 왕권, 전제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이 전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편중돼 있는 상태를 갖다 얘기해요. 왕권이 아주 막강할 때 전제 왕권 이런 단어를 갖다 쓰게 됩니다. 신문왕 때는 정말 이제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제 왕권을 갖다 표현하는 옛날 얘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 그 얘기가 바로 만파식적의 설화라는 얘기예요. 만파식적. 만파식적이 뭐냐면 필이에요. 필이. 모든 이상한 세상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조용하게 잠재울 수 있는 신기한 필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한번 삐 하고 불면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다 해결되버리는 요술필이에요. 요술필이. 그게 만파식적의 그 설화입니다. 이 만파식적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동해안에 섬이 하나 떠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섬이 원래는 제주도, 울릉도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이 막 떠다닌다고 하니까 신문왕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가지고 신문왕이 저 섬을 한번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섬에 기묘한 대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 이 대나무가 변태같이 밤에는 쭉 벌어졌다가 낮이 되면 또 하나로 결합되는 이런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나무가 평범한 대나무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신이 된 문무왕과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신문왕을 위해서 보냈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나무를 잘라서 있죠. 피리를 갖다 만든 거예요. 피리를. 그 피리가 바로 이제 만파식적의 설화입니다. 이런 변태 같은 대나무도 피리도 없었을 거고 있죠. 섬이 떠다니는 일도 실제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옛날 얘기가 만들어진 거냐?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의 목소리가 엄청 고음이었어요. 고음. 그리고 왕권이 엄청 강했죠. 이 상황에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왕이 조금 히스테릭이에요. 얘가 소리를 갖다 한 번씩 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신하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어기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요. 신문왕이 이제 아주 왕권이 강했고 신문왕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 만파식적이라는 신비한 피리 얘기로 각색을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만파식적의 설화. 이게 혹시 사료로 나오면 문제는 뭐냐면 야, 이 왕 누구냐? 신문왕이야, 신문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적인 현상, 좀 고난도 키워드 우리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왕이 엄청나게 왕권이 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왕권을 구구했던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조차도 못하고 실패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달구벌천도요. 달구벌천도. 달구벌이 어디냐면 대구예요. 달구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달구벌이 대구예요. 대구. 경주가 너무 지역적으로 저기 동남쪽에 편중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을 갖다 다스리기에는 그렇게 지리적 입지가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왕 입장에서는 왕권이 충분히 강해졌죠. 그 강력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경주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진골귀족들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구 지역,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중심 지역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실패했어요. 수도 옮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야, 우리 서울에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됐으니까 세종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자 하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기득권들 있지 않습니까? 1%, 최상위 1%의 우리나라 권력의 한 60%, 70%를 독점하는 기득권들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반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 기존 기득권들은 쇠퇴를 하게 되고 있죠. 새로운 기득권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들은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가 아니라 뒤에 숨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암투를 벌이면서 이 수도를 옮기는 걸 갖다가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를 옮기겠다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노리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행정수도 해가지고 세종시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노무현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그 열린 우리당 노무현 당이었어요. 노무현 여당이었어요. 여당의 추미애예요. 추미애.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노무현의 탄핵을 갖다가 주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은 자기 당 내에서도 버림받아 있었던 거예요. 버림받아 있었던 거예요. 왜? 순진하게 그냥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는 걸 갖다 그냥 공약으로 걸고 끝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실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무현은 자기 당이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왕따가 됩니다. 왕따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이렇게 팔아먹는 거 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것들. 물론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노무현 탄핵할 때 찬성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쓰레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겉과 속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대통령 혹시 되신다면 있죠. 천도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우리 거의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짜투리 애들 정리하겠습니다. 신문왕이 이렇게 전성기의 기반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아빠 덕에 그냥 전성기반 됐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없어. 아빠가 다 해줘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얘 유일한 업적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정전제 실시예요. 정전제 실시. 요게 토지제도라 가지고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도왕이 정전제 혹은 정전이라는 토지를 갖다가 나누어 주어서 있죠. 왕권을 강화하였다. 토지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요렇게만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성도왕 때 성도왕이 백간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신하들에게 훈계하는 글이었다고 하는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백간잠이라는 걸 신하들에게 훈계하는 글을 성도왕이 쓰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 신성경 중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얘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경도왕이 잘한 업적도 꽤 있어요. 근데 별로 성과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돼.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어요. 경도왕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노급을 부활시켰어요. 우리 노급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왕에게 유리하다, 진골 귀족에게 유리하다.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켜주는 게 노급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급을 폐지시켰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멍청한 경도왕이 부활을 시켜줘 버렸어요. 노급을, 기존에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관료제 폐지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이 엄청 세지고 있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경도왕의 아들인 해공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공왕 살해당하고 그 다음부터 그 귀족들끼리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내가 왕하겠다면서 막 다투는 있죠. 다투면서 신라가 무너져가는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급불화. 경도왕의 큰 실수죠. 그리고 빠뜨린 게 하나 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 신문왕의 이제 업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 관료전 실시와 노급 폐지 있죠. 요거 심화해서 요게 시험에 나와요. 관료전 폐지가 먼저냐, 실시가 먼저냐, 노급 폐지가 먼저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순서가 시험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요 순서가 관료전 실시가 먼저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존 노급이 제공되던 상태에서 관료전을 같이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월급을 더블로 줬어요. 노급 나오는데 관료전까지 같이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왕이 한 1, 2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앓는 소리를 해요. 내가 너네한테 월급을 갖다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너네 월급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진골 귀족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 더블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줄이자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왕이 은근슬쩍 있지 않습니까? 노급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관료전을 놔두고. 이러면서 이제 관료전이 먼저 실시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자, 이 순서 나름 중요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누구야? 경도왕이 멍청하게 노급 부활하면서 그 관료전을 이제 폐지해버렸죠.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 순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과 관련된 이 심화 포인트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경도왕 때, 이 경도왕을 갖다가, 순진한 경도왕을 갖다가 사기를 쳐가지고 경도왕에게 노급을 부활을 하도록 시켰던 인물이 누구냐면, 김대성이라는 사기꾼으로 대성했던 인물입니다. 김대성이, 진골 출신이죠. 이 사기꾼이 경도왕에게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급을 갖다 이제 부활을 갖다 시켜요. 뭐라고 꼬시냐면 있지 않습니까? 김대성이 불국사를 건립을 했거든요. 불국사. 이 불국사를 갖다 이제 건립을 하면서 불국사 내 이제 중심 공간이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대웅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대웅전 앞에 여러분 유명한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탑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탑들을 갖다가 이제 이 탑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대웅전은 부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석가탑 있지 않습니까? 석가탑 요거는 왕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다보탑은 되게 화려한 양식으로 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있죠. 왕과 귀족들이 나란히 협력하자. 그런 의도로 불국사를 갖다 이제 건립을 갖다 했던 겁니다. 이제 이 불국사를 건립해가지고 있죠. 왕한테 이제 이 다보탑이랑 석가탑을 갖다 보여주면서 왕한테 이제 건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 신라가 지금 예전만큼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는 왕과 진골 귀족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이제 안달이 나서 서로 경쟁한다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우리 신라가 상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왕과 진골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우리 진골들의 빼앗아갔던 노급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사기꾼이. 그리고 그 사기가 이제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급 부활하게 됩니다. 이 김대성이 이제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같은 불교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을 갖다 남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왕에 별로 성과는 없었지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왕권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도했던 내용들, 이것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국학이 좀 쇠퇴했었나 봐요. 이때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국학을 태학감으로 이름을 갖다 바꿔가지고 일시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흥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박사와 조교, 선생님들을 갖다 파견하고 있죠. 노노효경 같은, 노노효경이 신라가 특히 좋아하는 유교 경전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박사 조교로 갖다 파견해서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노노효경은 다른 사료에서도 막 등장해요. 신라와 관련된 사료. 근데 박사 조교, 요게 이제 국학에 파견해서 국학을 태학감으로 이름을 바꿔서 진흥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입니다. 근데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고 해요. 금방 다시 국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제도가 왕권 강화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 명칭들을 갖다가 있죠. 중국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벌주 이런 이제 토착적인 명칭을 가진 지방을 갖다가 있죠. 상주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을 갖다 했습니다. 근데 뚜렷한 성과가 없고 오히려 이제 노국 부활되면서 왕권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 경도왕 때 실제 주인공은 김대성이고 김대성이 왕을 가지고 놀면서 많은 불교 유산을 남기게 돼요. 불국사와 관련된 3층 석탑, 다보탑, 석굴암의 본전불 전부 김대성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얘들은 우리 불교예술사 가서 다 중요하게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신문왕 왕권 강화,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 약화하고자 가를 지급하고 나를 폐지하였다. 가는 뭐예요? 가는 관료전, 나는 노국. 그 다음에 그리고 귀족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관리로 양성하고자 달을 설치하였다. 다는 뭐예요? 국학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신라 중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중대하면은 신성경 요 세 명이 주인공이에요. 신문왕 때 관료전 폐지, 노급 지급.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반대죠? 이런 거 아끼지 마세요. 성도왕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어때요? 성도왕이 불쌍해요. 업적이 별로 없어요. 나름 전성기 황인데 업적이 없어. 불쌍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도왕 귀족들의 경제력 약화. 맞아요, 틀려요? 귀족들의 경제력이 오히려 강화되었죠. 노급이 부활되면서. 그 다음에 신라, 중대, 상대 등 세력이 강화. 이건 어때요? 신라, 중대는 상대 등의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죠. 자, 상대 등과 왕권의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집사부는 왕의 편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해지면 집사부 시중도 권한이 강화돼요. 근데 상대 등 귀족회의, 화백회의 같은 거는 왕권이 강해지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예요. 귀족 힘이 강해지면 또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집사부 시중에. 그 관계를 갖다, 그 역학관계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통일신라 있지 않습니까? 중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이제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일신라 같은 거, 중대 같은 거 여러분이 한 번만에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볍게 복습을 하시고 있죠. 삼국시대는 어렵습니다. 누구한테나 어려워요. 진짜 똑똑한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는 복습을 갖다 좀 잘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정리 잘 하시고 있죠? 다음 주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